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생소하지만 비슷한 두 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검언유착 그리고 권언유착.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 권력과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뜻인데요. 공통 분모는 바로 언론입니다. 가방이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불법 당정청 회의에 법조인의 회의와 협박이 있었다는 보도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MBC와 정언 유착을 통한 공작 방송까지 하는 황상혁 방통위원장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방송 정책의 심각한 정치 편향성으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있었던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유착 의혹과 관련 수사가 한 단계 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사안이 MBC에 보도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고 이에 의도적인 기획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6시 반 4부에서 미래통합당 가방이 간사 박성중 의원과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차례로 연결해서 해당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전공의법 5조에 보면 전공의 계획이라는 거를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단 한 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정부는 전공의 출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의사들, 특히 현장에서 환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전공의들까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이 임박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파업 자제를 당부했죠. 환자 단체들도 의사들의 파업에 반대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의료의 질과 의사의 진료 환경을 악화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부족한 의료 자원을 확보하는 것일까요? 파업 예고한 대한전공의협회 대변인 연결해서 그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또 오늘 2부에서는 원포인트 정치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포인트 레슨처럼 정치 현안을 꿰뚫고 있는 두 분,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인천 동구 미추홀을 지역위원장 그리고 이용주 전 의원과 근접하고 있는 대통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의 배경과 의미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될 일부 기자 언박싱에서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 폭우 피해 상황과 패션과 연설로 주목받은 두 젊은 여성 의원 유호정, 용혜인 두 사람의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8월 6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 춘천시 의암댐 중도섬 인근에서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이 최근 폭우가 내렸고요. 또 댐이 방류를 해서 물살이 거세지면서 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척 배에 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행정선에 타고 있던 안모 씨는 탈출을 했지만 7명이 실종됐다가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구조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느냐? 사실 폭우에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고정하기 위해서 행정선과 민간업체가 먼저 출동했거든요. 예. 네, 1차 고박 작업에 실패한 다음에 경찰정이 추가 투입돼서 협력 작업을 했는데도 고박에 실패하고 결국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암댐에서 500m 상부 지점에 설치되는 와이어에 걸려서 선박 3대가 동시에 전복이 됐습니다. 전복된 다음에 이 선박들이 의암댐 6번 수문을 통해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하류로 휩쓸려 갔는데요. 실종자 수색을 통해서 빨리 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 왜 배에 타고 있었을까 의아해했었습니다만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네, 예. 작업 때문에 타고 있었고요. 경찰정도 나중에 이 작업이 안 되니까 신고를 했거든요. 얘기를 해서 같이 가서 협력을 한 상황인데요. 와이어라는 게 이게 보통 보트 같은 게 댐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강을 가로질러 설치한 접근 한계선인데 여기에 잘못 걸려가지고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평상시랑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실종자 수색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오전 9년 만에 서울 한강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강대교 지점 수위가 8.5m에 근접했다면서 한강 홍수통제소가 홍수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상류댐 상황을 고려할 때 여기 8.5m에서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우선은 이 통제소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통제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이곳 주민들은 좀 유의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강 수위가 높아 범람할 가능성이 더해서 당국이 걱정한 건 뭐냐면 지대가 낮은 곳의 경우에는 배수가 잘 안 되면서 역류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강동구는 하수관로 수위가 80%까지 차 올랐다라고 하고요. 서초구와 양천구도 거의 절반 50% 수준으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상황을 좀 보셔야 되고 도로 통제 역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여기서도 이어지는 곳이 있고 그래서 퇴근길에도 정체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통 상황도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간밤에 또 비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네. 서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많이 있었고 오늘 그래서 직장인들 그 지각 사태가 속출했다고요? 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국회로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양천구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특히 이제 강을 가로질러서 오시는 분, 특히 올림픽대로를 이용을 많이 했던 분들은 이 많이 잠겨가지고 통제가 되는 바람에 우회하느라고 그 지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퇴근 시간도 아마 오늘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저께죠. 본회의장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출석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진이 보도됐는데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등원을 한 이것에 대해 사진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을 모아서 보도한 그 뉴스가 원래 사진으로 보도했던 그 뉴스보다 더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네. 그 네티즌들의 댓글이라는 것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안 좋은 댓글만 긁어 모아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면 맞습니다. 그게 그 네티즌들의 의견을 다 대변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네. 너무 자극적으로 우리 언론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이 지적받아 마땅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제 그 오후에 보니까 많이 본 뉴스 상위권에 다 류호정 의원의 복장에 대한 그 기사인데,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정말 자극적이에요. 예. 제가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 예. 자극적인 것들을 어디 커뮤니티에서 봤다라고 하면서 그걸 제목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거 뭐지? 자극적인 제목을 클릭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이 본 뉴스에 올라가니까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제목으로 해서 기사를 또 내보내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 국회의원이 이런 복장으로 국회에 갈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요. 네. 서구 사회에서도 토론과 논쟁의 거리였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그 어깨가 드러나 보이는 옷을 입었던 국회의원이 그러면 되느냐? 혹은 넥타이를 안 하고 국회에 가도 되느냐? 이런 것도 논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로 충분히 건강하게 논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 같은 게 2003년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유시민 의원의 이른바 흰색 바지, 백바지 그걸로 인해서 유시민 의원이 등원했다가 국회 모독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예의가 없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의원 선서를 다음 날 연기하는 일이 있기도 했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 다 2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뭐가 어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의견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의원들이 비판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원들은 이 류 의원을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돌아와서 호불호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불호였던 네티즌들이 비난에 가세하는 것 같은데 그 기자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그 네티즌들의 댓글을 갖다 기사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발언이 묻혔다고 하는데 이 사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회 발언이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 발언처럼 상당히 좀 센세이션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죠. 네. 그러니까 처음이 똑같았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했던 말 그 서두처럼 용해인 의원도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부동산 3법 찬성 토론에서 연단에 올라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발언했는데요. 네, 내용은 달랐습니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용의원은 얘기하면서 의원님들이 말하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들은 누구냐?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이냐?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이 1인 가구 기준 14제곱미터 4평이라며 이 최저 기준의 삶, 쪽방과 고시원, 옥탑방과 같은 그 4평짜리 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4평짜리 최저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달라. 라고 호소를 해서 박수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묻힌 그런 점이 있었고 윤희숙 의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용 의원은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논의된 부동산 정책들이 유주택자의 세금 문제에 집중했다면 용 의원의 연설 같은 경우는 뭐 쪽방, 고시원, 옥탑방 이른바 지옥고라고 불리는 뭐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그 주거 문제, 그러니까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해인 의원이 했던 이런 연설은 정책 관계된 그렇습니다. 거.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된 복지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언론이 이걸 더 많이 다뤄야 되지. 국회의원이 복장이 뭐 어디 나가는 사람 같다. 네. 그런 기사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복장보다 복지입니다. 예, 정리 잘 해주셨네요. 코로나19 소식 알아볼까요? 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고양시의 기쁨 153 교회와 관련해서 총 8명이 확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회 교육자의 부인인 삼북초교 교직원 A씨가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접촉자 103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해보니까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4명, 또 교회 교인 2명, A씨의 직장 동료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어서 당국이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알아봤더니 이 교회는 지하 1층에 있는데 예.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밀접, 밀폐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참 위험한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환경이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반복해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다시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요. 경각심이 많이 누그러졌다. 이런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커피숍 그리고 양재동 식당 이 사례와 관련해서도 자가격리 중 접촉자 2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 수가 15명으로 늘어있는 상황이고요. 송파구 사랑교회에서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충북 청주시 이슬람 종교행사와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이 예배 참석자 336명에 대해서 다 검사해봤거든요.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국내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늘어나고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일비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인의 약 2,300만 명이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미국 연방 및 지방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취했던 퇴거명령 유예 제도가 속속 만료가 되고 있고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당 $600씩 지급하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지난달 말에 일단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상당수 미국 가계가 집세를 내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라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아파트나 연방정부가 지원한 모기지를 받은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던 1,200만 명 이상의 세입자들은 지금 연방정부의 조치로 집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퇴거유예 보호를 받았지만 이게 지난달 25일 만료가 됐고 또 주별 퇴거유예 조치도 5월 이후 속속 만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더 추가 실업수당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거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쫓겨난 일이 있는 게 아니냐. 홈리스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서요. 미국의 상황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만 더 마치죠. 협찬을 받아서 광고를 하면서도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들이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이것 때문에 268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찌양이 네. 유튜브 은퇴를 선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찌양은 오늘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방송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서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에 몇 개의 영상의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바이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그만둔다고 밝혔거든요. 왜 그랬냐?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몰래 뒷광고를 해왔다, 탈세를 해왔다, 사기꾼 뭐 이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댓글 문화에 지쳐서 앞으로 더는 방송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인기 유튜버인 뭐 문복희, 양팡, 햄지 이런 유튜버 채널들도 뭐 이 광고 표기 누락에 대해 사과를 했고요. 뭐 좀 전에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또 가수 강민경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도 마치 자신이 선택한 것처럼 자신이 산 것처럼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비난을 받은 바 있고요. 사과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간 정치 브리핑 원포인트 정치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을 지역위원장 남영희 위원장 그리고 이용주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미추홀을 발음이 좀 쉽지 않네요. 예, 이게 원래 미추홀이 인천의 옛 지명 이름이죠. 예. 그리고 남구를 예, 지명을 바꿔가지고 미추홀구가 됐습니다. 예. 왜 이렇게 옛 지명을 다시 갖고 와서 바꾸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뭐 60년, 70년 이전에는 인천 전체 행정의 중심이 남구였는데 외곽으로 이제 신도시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인구도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옛 명성을 다시 찾고 싶다라는 의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쁘네요. 예. 남구 속상한 것 같아요. 네. 어렵죠, 발음이. 발음은 어려운데 거기다가 미추홀을 이렇게 되니까. 예.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이야기부터 해보죠.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사상 최대로 상승하면서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긍정이 44.5%, 부정이 51.6%였고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5.6%, 2.7%포인트 빠졌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3.1%포인트 상승해서 34.8%, 채 2%가 차이 안 나는 그런 순서고요. 정의당이 4.8%, 열린민주당이 4.1%, 국민의당이 2.6% 수준이었는데 자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만한 결과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악재들이 좀 많이 있기도 했고요. 민주당 콘크리트 그 지지층이 수도권에 있는 40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이념 지형은 진보 개혁적이고 근데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또 냉정할 수 있는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한 40대 지지층이 조금 밖으로 이탈을 했다. 예. 그렇게 봐지고요. 또 50대 고학력층에서도 이념적 충성이 많긴 한데 제일 많이 빠진 부분이 40대 수도권에 있는 고학력층의 그 지지층이고 그다음에 30대층 연령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좀 많이 이탈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동산에 있어서 이 언론의 맹폭 공격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 전월세 논란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 40, 50대 민주당을 지지하던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외면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고 이용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예. 뭐 지지율이라는 건 항상 등락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아닌데요.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기존의 지지층들은 크게 뭐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상승세에 있고 민주당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중도층에 부동층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지지를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됐고 그 큰 이유가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의 입법에 대한 독주를 국민들이 또 많은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지지해서 일당을 만들어줬지만은 이것까지는 좀 무리한 거 아니라는 그런 판단 그에 대한 견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우려라든지 걱정, 뭐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고, 더불어서 이제 마치
그 타임에 우리 이윤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적절한 또 말씀을 해가지고 많이 공감을 받았다. 그것이 좀 지지율 상승에 좀 도움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남영희 위원장 말처럼 이 부동산 문제 또 윤희숙 의원의 발언은 우리 대부분의 언론이 윤희숙 의원의 상찬 또 집권 여당한테는 비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민심을 좀 못 얻은 것도 있다. 월세가 뭐가 나쁘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정무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았나. 그렇죠. 또 실제 뭐 전세 절멸까지 갈 수 있는 불안감을 조성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예, 예. 그 실제 말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전달된 게 좀 왜곡 현상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이제 하반 이제 예. 접어들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4%면 아주 뭐 안정적 아주 많이 빠지고 나쁜 건 아니니까요. 조금씩 또 그 부동산 정책이란 게 효과를 발휘할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회복할 기회도 있을 거라고 예, 희망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두 가지 아까 이제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독주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좀 바뀐 모습을 국민들한테 라든지 지지자들 아니야 그 상대편한테 보여줘야지만 반전의 계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야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지지층이 마음을 돌린 지지층이 돌아올 수 있는 컴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방선거 때부터 총선까지 그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높았다가 민주당의 어떤 실책 이런 것으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도 미래통합당이 반사이득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고스란히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미래통합당이 이것을 자신들이 이번에 받은 지지율을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두 가지 부분 다 똑같은 마찬가지인 거죠. 첫 번째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독주라는 그 부분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미래통합당이 그 과실로 계속 따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 국회라든지 행정의 여러 부분에서 태도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특히 김영미 장관에게 여러 가지 이제 미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맡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조차도 과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뭐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사로라도 나타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해결 안 되는 사람을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제는 좀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그 민주당 지지층들의 이야기는 지금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보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해서 헛발질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은 이 국민들이 준 176석 총선 결과에 사실 보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원이 한 48일 만에 열리고 나서 시급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입법 조치를 했어야 했고 또 그걸 이제 국민들이 또 기다렸던 측면도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뭔가 하지를 못했던 게 서로 계속 발목만 잡고 민생은 뒷전이었고 거리에 미통당 당 대표는 아스팔트 위에 대표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발목 잡기보다 일하는 거 보여주면서 오히려 욕먹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한 게 민주당이고 지금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제 국민들이 그 미통당이 오히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이 상황들을 같이 전개해 나갔다면 훨씬 더 지지율을 많이 회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직격탄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주호영 의원의 23억, 박덕금 의원의 73억 이런 부분이 미통당의 지지율이 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를 까먹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여론조사 개요를 또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대통령 지지율 개요 설명이 전에 대통령 지지율을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역시 부동산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과감한 입법 정책을 걸었다.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입법이 늦춰질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설득하거나 그런 모습도 좀 비춰졌어야 되는데 너무 정광성과처럼 정격전처럼 했다는 그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4개월 안에 이 의원 말처럼 이 부동산에서 가시적인 성과, 결과를 좀 내놔야겠죠. 부동산 값이 좀 안정화된다든가 그런 게 없다면 반등의 기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조사는요. 2020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에게 무선 80%, 유선 20%, 임의걸기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선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윤석열 총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독재라는 말이 검찰총장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물론 민주당에서는 좀 발끈한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결국은 정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대통령인 임명권자가 버젓이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정부 청와대에 던지는 메시지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월권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뭐 오늘 보니까 최고위원회에 계신 뭐 서른 의원이나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 나갔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면 검찰은 사실 어디까지나 우리 그 행정부의 한 기관인데 예, 이것은 그 정치적인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 기관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 부분을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입법 처리 과정을 보면서 야당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단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뭐 독재, 전체주의. 그 야당에서 쓰는 단어를 이 윤석열 총장이 그 신임 검사들 축사 자리에서 꼭 그렇게 쓴 것이 저는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검찰총장 지위에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앞으로 정치를 하실 건가? 뭐 이렇게까지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진짜 독재 시절이었으면 이런 단어를 말 못 썼겠죠. 예.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검찰 출신이니까 남다르게 드릴 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 인관식에서 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란이 돼서 그 발언 전문을 놓고 한번 봐봤어요. 봐봤더니 이제 문자상으로 글자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아,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문자상으로 보면. 문자상으로 보면. 문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특정한 단어라도 문구들이 상대편에 있는 여당의 반대편에 있는 야당에서 요즘 쓰고 있는 말이란 아니라 또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현재의 여당이 사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이것을 독재나 전체주의적인 행태로 보고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런 의구심을 주기에는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으나 공개적인 석상 아니겠습니까? 그 신임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하는 말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면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검찰총장 입장에서 요즘 사실 검찰이 여기저기 많이 치여서 오갈 데 없는 신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이 내부 조직원들에게 좀 화이팅하고 힘내자라는 그렇게 뭐 한 걸로 이쁘게 보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이 문제가 자꾸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검찰 내부에서 최근 뭐 정부 여당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뭐 부글부글 끓고 있다 뭐 그런 언론 보도가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뭔지 대다수의 검사들은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관의 문제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검찰에서 뭐 어차피 내놔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내놓은 것은 또한 사실이고요. 조직원들이 검찰 조직원 각각의 구성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검찰 역할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에 아쉬움은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당과의 갈등이 있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법의 지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분들이 정말 검찰 중심의 업무에 갇혀져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검찰과 비검찰로만 세상을 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게 아닌가. 그리고 검찰이라는 것이 한 점에 그 오류가 없는 정말 그 완벽한 민주적 기관이다. 뭐 이걸 상정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부분에 대한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자기 정치하지 마라, 정치할 거면 나가라, 나가서 해라 이런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미래통합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고 자기 정치하고 있다 그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인사청문회장이나 뭐 법사위에서나 좀 세게 발언하고 이거 뭐 결국은 서울시장 나가려고 저렇게 세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겠나. 일단은 그럼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미래통합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오선에 당대표까지 하셨던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뭐 어떤 시선으로 봐도 정치적이라고 보시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실제로 행정기관의 한 기관에 속하고 법무부 외청인 검찰의 그 정치적인 행태 때문에 그걸 다스리기 위한 본인의 갖춰진 입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인이 자기 정치 할 수 이전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걸 뭐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자기 소속에 있는 검찰총장과 대립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것은 검찰로서도 안 좋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 좋고 또 정치인 추미애로서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오래 가는 거는 국가 경영을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당에서 결단해야죠. 이렇게 내년 7월까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속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은 검찰로서도 안 좋다고 봅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일단 보장은 돼 있으니까요. 보장돼 있는데 이게 뭐 해임도 가능한 상태인 것이고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여러 가지 논의, 판사 검사는 원래 탄핵 절차를 거쳐서 그 직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절차를 거쳐서 이런 상태를 내년 7월까지 끌고 간 것이 맞다 생각하고 끌고 가실 건데 그것은 뭐 국가로서나 여당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영주 전 의원 우리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사실상 식물총장이다.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윤 총장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인사를 할 거거단 말이죠. 그건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건데. 그런데 본인은 지금 스스로 나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느냐. 결국은 자신의 아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또 그 고발당한 상태고 또 장모 문제도 있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또 세간의 지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결국에는 올해든지 내년에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이라도 그게 없던 일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현재와 같은 장관과 또 여당, 정권과의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소위 검찰총장이 소위 쫓겨나는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은 검찰의 독립이라는 이런 데 있어서 여당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전 정부에서 봤잖아요. 최동욱 총장을 쫓아내고 윤석열을 내친 박근혜 이런 것처럼 만약에 윤석열을 쫓아내고 한동훈을 내치는 이런 걸 대비가 되는 구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정말 대통령이나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래 된다면 민심이 또 어떻게 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최근에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 있고
지지율이 13.7%인가 얼마 전에 조사된 게 그 정도 나왔는데 한 20% 정도까지 정말 오른다면 어떤 결행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의 이제 행보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퇴는 뭐 곧바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을 때 자신의 권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해임 결의안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 당의 의원들 얘기긴 한데 임명권자는 또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뭐 저는 그 이전의 정부에서 보여줬던 그 임명자들과는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서야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국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나영희 위원장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이낙연 의원이 25.6%로 1위. 지난번 조사보다는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4.2%포인트, 5.2%포인트 빠졌군요. 이재명 지사가 4%포인트 정도 올라서 19.6. 네. 이게 아마 무죄 판결이 가장 큰 힘이 됐을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이 3.7%가 올랐네요. 그래서 13.8%포인트. 이렇게 해서 뭐 2강 1중 체제가 아니냐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가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아직 2년 남은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 제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쭉 봐왔거든요. 1, 2위가 끝까지 1등 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네, 다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다들 또 궁금해 하시니까 이런 조사가 있었다. 이건 알려드리고요. 일단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였고요.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6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뭐 하실 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뉴스인데 권경의 변호사가 지난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첩보도 직전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을 보도가 곧 나간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어요. 물론 곧바로 삭제했습니다만 이미 다 퍼진 상태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한상혁 위원장 아니야 가르쳐준 사람이. 그렇다면 정부와 또 MBC가 짜고 이렇게 검찰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한동훈을 내쫓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검언 유착 사건이 아니고 정언 유착 사건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그래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권경의 변호사랑 통화한 적은 있다. 그리고 자신의 통화 목록을 캡처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보도 직전에 통화를 한 게 아니고 보도 후에 통화를 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권경의 변호사도 자신이 착오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기사로 지금 다 번진 상황이란 말이죠. 어떤 사안들이 막 벌어지면 저희도 왜 핸드폰에 찌라시성 뭐 온갖 메시지들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권경의 변호사가 언급을 하면서 저는 지금 KBS, MBC를 문제 삼는 것이 애초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의 이동재의 그 검언 유착을 자꾸 물타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사실은 핵심은 우리가 그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검언 유착이었는데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번져나갔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계속 문제 삼는 거죠. 사실. 근데 결국에는 이거죠. 이제 한동훈 검사장 측이나 이동재 기자가 하는 말의 요지는 이동재 기자는 자기가 한 취재의 방법 중에 일부 다소 무리한 방법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검찰과 소위 공모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했던 것이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된 대검이 손을 못 미치게 한 상태에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종 결론으로는 검언 유착의 소위 공모관계는 입증이 안 된 상태로 기자만 기소된 이런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결국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 검언 유착이든지 권언 유착이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일단 기소된 내용으로 보면 검언 유착 아니면은 다른 가능성 권언 유착 쪽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권언 유착 쪽에 대해서는 수사가 느리냐. 이런 말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통화의 시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걸 바로 잡고 통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통화는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통화를 했는지 별 명확히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런 말이 오고 갈 수는 있을 것인데
방통위원장이 원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다. 앞으로 결국 MBC나 KBS의 내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부분도 결국 인화성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용주 의원은 어떻게 이 사건이 검언 유착으로 보입니까? 권언 유착으로 보입니까? 그러게요. 어쨌든 검찰에서는 현재까지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걸고 총장과 맞서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이번에 기소된 내용이 좀 초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아직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남아있기는 하나 이번에 중앙지검장 인사가 될지 유임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 팀에 이 수사를 계속 끌고 가서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론은 실패한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실패한 수사가 아니고 성공한 증거 인멸이다. 이동재 기자가 증거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립되는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 남영희 위원장은 검언 유착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전에 처음에 한동훈 검사장이 녹취니 뭐니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또 이동재 기자와 대화 나눈 것들을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게 문제였기 때문에 의심의 소지가 있고 지금 또 그 공모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에서 빠진 것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 제대로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이 제대로 그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수사가 힘들어지고 있고 휴대폰 포렌식도 대검에서 못하고 지금 서울지검에서 하니 시간도 걸리고 계속 수사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이 공소장이 나중에 공모로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마치 지금 그 언론에서 이미 이런 모든 정황들 때문에 검언 유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아까 차기 선호도 조사하면서 조사 개요를 조금 빠뜨렸네요. 오마이에서 한 조사는 무선 10% 전화 면접 및 무선 유선 70%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를 프리미엄 콘텐츠 OTT 웨이브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경의 변호사가 폭로한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작전세력 주장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검언유착 보도 나도 미리 알고 있었다면서 왜 이걸 권언유착으로 연결시키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가방이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예, 우선 의원님께서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지난 3월 31일 날 MBC에서 이게 방송이 됐습니다. 예. 그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예. 그래서 당초 언론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다. 검언유착으로 표현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사실관계, 연관성이 희박하니까 요 사이 와서는 강요미수 의혹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강요미수에 대한 의혹도 일부 이동재 전 기자가 여러 가지 어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있을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권력과 언론이 유착한 권언유착, 정부와 언론이 유착한 정언유착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검언 유착이나 정언 유착이다. 예, 정언이다. 권언이다. 유착이다. 예. 네네. 근데 정언 유착이라고 하면 그 MBC와 정부가 미리 짜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 예. 결국 뭐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권력적인 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3월 31일 날 MBC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검언 유착이 있다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한 3, 4개월 동안 MBC 보도 이후에 여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싸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이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죠. 예. 그래서 천액이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게 작용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수사 뭐 지휘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한 4개월 뒤인 7월 18일 날 KBS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예. 여러 가지 어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 A의 그 어떤 어떤 녹취록을 조작을 해서 잊지 않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틀 뒤에 MBC 보도가 또 했습니다.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정권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국 방송까지 이렇게 조정한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반박하는 쪽에서 보면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동재 기자가 이철 측에 편지를 보낸 것이 2월 달인데 그리고 MBC가 네. 보도한 건 3월 말이고 어떻게 3월 말. 예. 어떻게 정언 유착이 될 수 있느냐. 타임라인이 이동재가 이철한테 편지 보낸 게 그보다 훨씬 먼저인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이동재 기자가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아마 정보나 제보를 받고 그 밸류 인베스트먼트 그 사장한테 여러 가지 어떤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번, 4번의 편지도 보내고 예. 또 여러 가지 아마 접촉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고 뭐 기자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보가 제보가 잡히면 여러 가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뭐 감옥에 있는 분이 나오지는 못하니까 그 대표 측근 지모 씨를 통해서 내보내가지고 예. 전반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MBC에 녹취되고 또 이걸로 또 방송이 되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저희 전체적인 기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저희 당에서는. 좀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이동재 기자가 취재 욕심, 본인의 혼자의 취재 욕심으로 인해서 이철 측의 편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걸 네. 나중에 이 정부가 활용해가지고 기획을 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예. 그 전체적인 작용이 보이지 않는 손에서 그렇게 돼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MBC가 보도를 하고 KBS가 보도를 하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하고 또 MBC가 보도를 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다.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에 대한 반론은 이따가 열린민주당 강희석 최고위원하고 전화할 때 한번 들어보고요. 네네. 뭐 그건 얼마든지 예. 좋습니다. 오늘 문제가 된 거는 권경의 변호사의 글입니다. 그 본인의 네네네. SNS에 올렸는데 형제는 물론 삭제된 상태지만 네네. 그 내용을 보면은 MBC가 3월 31일 보도하기 직전에 네네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보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화한 건 맞지만 MBC 보도 이후에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권경의 변호사도 자신의 기억에 착각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것만 봐도 정언 유착임이 확실하니까 뭐 특검을 하든가 뭐든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네네.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아나운서께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 전체적으로 팩트가 조금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잡아주세요 그러면. 예. 우선 첫 번째 그 페북을 어제 삭제된 페북이 있습니다. 예. 그 삭제된 페북에서는 한상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상혁에 대한 반론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그 MBC 이후에 전화를 했다. 예. 그런데 한 2시간 전 3시 반에 다시 권경의 변호사가 페북에 올렸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그 3월 31일 오후 9시경에 전화한 것은 맞다. 예.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 직접 전화 받았다. 1시간 반까지 전화했다. 거기에 나온 내용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된다. 또 윤석열 장모가 부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내가 그 부인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다. 나쁜 놈이다.
또 한동훈은 진짜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긍경의 그 변호사는 그 한상혁 위원장하고 통화할 때는 한상혁 위원장한테는 분명히 검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MBC 보도에서는 전혀 그런 한동훈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벌써 그 한상혁 위원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이 맞다고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한상혁 위원장은 MBC 보도에 한동훈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은 한동훈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모르면 그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당연히 한동훈이지 않았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지금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이것만 봐도 정원 유착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특검 말고 또 뭘 주장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상혁 위원장의 자체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걸 쓰고 있는데요. 우선 그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것이 그 어떤 방통법 위반이고, 예. 또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공작 방송 개입 의혹이 있기 때문에 방송법 내지 형법에 의한 직권남용 업무 방해죄가 해당됩니다. 예. 거기에 곁들여서 채널A의 어떤 재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송법이라든지 형법에 의한 직권남용 업무 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고요. 아마 내일쯤은 아마 접수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가방이 저희 차원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지금 요청해놓고 있고요. 예. 앞으로 방송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이라든지 항의 시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고발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 거고 또 현안 질의와 사퇴 요구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네네. 뭐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건 여당이 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특검이나 국조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여당과의 협의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어떤 조치사항으로 특검이나 국조도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사퇴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퇴를 거부하면은 저희들로서는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서 한상혁 위원장 위법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행위가 되고 대국민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를 소상히 알리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기소도 하지 말고 수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이거는 검찰이 따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따라야죠. 지금 이번에 검찰이 그 공모 혐의를 공소장에도 적시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지난번 녹취록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면은 그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비리 관련 관심도 없다고 별로 관심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모 혐의로 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공소장에 적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중앙지검에서는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핸드폰 비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건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모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도 못한 사람들 특히 그러다 보니까 검찰 조사를 응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별 사건 같지 않는 사건의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특검이나 국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만은 여당이 제가 봐도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방법이 많지는 않으니까 아마 야당에서는 그래도 국민 여론에 조금 기대려고 하시는 방법이 또 하나 있겠죠. 저희들은 팩트, 없는 사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팩트가 있기 때문에 팩트대로 사실 조사하고 수사 통해서 그걸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혀라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가방이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황희석 국장님. 네요. 예.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황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앞에서 박성중 의원 인터뷰 하시는 거 들으셨죠? 이제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박성중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이 됐다. 기획된 것이다. 결론은 정언유착이다. 권언유착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소설입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2월 달부터 이동재와 한동훈 검사가 이철 대표를 협박해서 뭔가 진술을 받아내려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 MBC가 이에 대해서 제보자로부터서 연락을 받고 취재에 들어간 게 그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11일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사건에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3월 25일 날 간단히 이철 대표의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알게 됐고요. 예. 그 다음날 3월 26일 날에 그 제보자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처음으로 상세하게 듣습니다. 예. 그로부터 며칠 뒤에 3월 31일 날 이제 MBC가 있었는데요. 뭐 제가 3월 26일 날 제보자를 처음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도 다 있고요. 예. 그것은 이미 검찰 쪽에도 다 제출이 된 상태고 MBC 기자도 여러 차례 지금 출석을 해서 검찰에서 본인들이 3월 11일부터 취재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다 이미 설명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이동재와 한동훈 또 이동재가 편지를 쓴 시점을 보면 2월 달인 것이고 MBC가 첫 그 취재한 게 3월 11일이고 최고위원이 제보자 지모 씨를 만난 거는 3월 26일이고 보도는 31일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정언유착이라 해갖고 MBC와 정권이 미리 계획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던 정치 공장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오히려 뭐 권언유착, 정언유착이라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맞대응 수준의 소설이죠. 예.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문제가 좀 크게 불거졌는 게 권경의 변호사가 쓴 SNS 글입니다. 네. 그 글에 보면은 MBC와 한동훈과 채널A 기자 또 그리고 제보자 이게 한동훈이 반드시 내쫓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좀 참고 있어라. 이 말을 정권 핵심 인사가 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 아니냐 이렇게까지 간 상태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권경희 변호사 SNS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듣기만 한 건데 그에 대해서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 권경희 변호사와 그 통화를 한 일시를 다 공개를 했더군요. 이미 보도를 나가기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보도 난 뒤에 통화를 했고 통화의 내용도 권경희 변호사가 얘기했던 거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미 뭐 보도가 난 상황에서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뭐 어떤 권언유착이고 정언유착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추측을 가지고 했고 좀 소설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허위 사실을 좀 유포한 것까지 나아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권경희 변호사 이야기는 전화 시점은 자신이 착오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는 보도 나가기 전에 전화를 받았다고 SNS에 썼는데 지금 보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시간을 봤을 때 보도가 나온 후에 전화를 받은 것 같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한상혁 위원장이 뭐 한동훈 이야기도 하고 또 검찰총장 이야기도 하고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상혁 위원장하고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립니다만. 근데 그 만일 권경혜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중립을 지킬 필요성이 있는 방통위원장이 처신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방통위원장하고 저기 권경희 변호사하고 어떤 예전에 어떤 인적 관계가 있는 모양이죠. 서로 잘 알고 뭐 그런 친분 사이가 있다면은 서로 사적인 대화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만약에 공적 관계에서 정말 모르는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제 친구라 누구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사적인 자리에서 야 이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인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는 있겠죠. 예.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정도만 생각하고 이것을 마치 권한유착이고 정원유착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지금 황채고는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가 기소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실패한 수사, 잘못된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동재 기자는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구속 기간이 20일 안에 모든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제한이 있죠.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근데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검사가 구속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상의 어떤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재 기자를 빨리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동훈과의 공모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만 기소한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예. 아직까지 뭐 제가 볼 때는 더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공모에 쉽게 말하면 공범으로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아직 수사는 끝이 나지 않았고 길고 짧은 건 더 가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사심의회에서 그런데 수사를 하지 말라고 공고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수사심의의 어떤 뭐랄까요, 그 결론의 타당성, 그다음에 그 구성의 문제, 정당성, 공정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 수사 과정과 결과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들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공개하고 제안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한동훈 검사가 지금 이 시인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전혀 제공을 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도 진술을 하지를 않으면서 계속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지를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답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과연 앞으로도 그럼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없느냐, 예.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예.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가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받고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던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본인이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현직 검사이고 예. 본인이 다른 사람들 수사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건데 본인이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됐다면 더군다나 더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아까 저희가 언급한 권경혜 변호사 지난 4월에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 X. 이 지모 씨를 불순한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제보자 X와 MBC 박문진 이사,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검찰 인권국장이 함께 어울려 작전을 펼쳤다. 이런 내용의 글인데 여기서 말하는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은 최강욱 대표인 것이고 검찰 인권국장은 황희석 최고 아닙니까? 검찰 인권국장은 아니고 법무부 인권국장이고요. 예. 아마 그것도 이제 소설을 쓴 거죠. 예. 최강욱 의원은 제가 당일 3월 31일 날인가요? 보도로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제보자로부터 들었는데 예.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이제 최강욱 대표에게 얘기를 했었죠. 이러이러한 들이 보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아무런 그것도 없습니다. 실제도 없고 이제 결국에 이걸 소설을 쓰고서 계속 권한유착으로 몰아가고 싶은 의도의 소산일 뿐이죠. 그런데 MBC 보도 9일 전에 황희석 최고가 SNS에 최강욱 의원과 나란히 앉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밑에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 이걸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획된 거 아니냐. 그 야당과 보수 언론은 이걸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린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을 썼었는데요. 예. 3월 22일 날입니다. 3월 22일 날 저희들이 이제 후보진들이 열린민주당 그 비례대표 후보들이 전부 모여서 프로필 사진을 찍고 아주 즐겁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최강욱 의원과 제가 이제 아주 정겹게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우리 검찰개혁에 이제 뭔가 출발하자. 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작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예. 이제 공교롭게도 3월 26일 날 제가 그 제보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보도가 나면서 이게 이제 이 사진이 아주 이 사진과 문구가 마치 뭐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각색이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2일 날 사진을 찍었고 네. 제보자를 처음 만난 건 26일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제보자를 처음 만났다고 이날 만났다고 하는 증거는 최고께서 다 갖고 계시고
그거는 이미 검찰하고 다 제출했고 제가 여러 가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이미 자료를 공개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는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이상은 22일 날 작전 들어간다 해서 이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일 26일 이후에 이런 사진을 찍었으면은 좀 오해받기 딱 좋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아마 제가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뭐든지 지금 하나 연결시켜 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예. 이래나 저래나 아마 제가 볼 때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 한동훈 검사도 그렇고 공소장 내용도 그렇고 채널A의 공식 입장도 그렇고 결국은 이동재 기자의 취재 욕심에 의한 일탈이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네. 최고께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저는 뭐 당연히 동의하지 못하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동재 기자가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 있는데 대화든 통화든 한동훈 검사가 본인이 했던 말들이 이미 막 나온 게 있습니다. 예. 더 재촉을 하고 빨리 이것들을 알아보라라는 식으로. 그게 이제 시점이 3월 19일에 이철 대표가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접촉하지 않겠다.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지 말아라고 아주 강고한 아주 완고한 의사 표시를 해요. 거부 의사를. 예. 그때부터 이제 이동재와 한동훈은 아주 수시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 제보자를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가 여러 차례 본인의 입장과 의지를 표명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동재 한 명으로서 꼬리 자르기 한다고 해서 이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게 좀 더 계속적인 수사를 하다 보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유튜브에서 황기석 최고가 주진우 변호사, 이동재 변호사죠? 네. 공개 질의 몇 가지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뭐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사이에서 네. 대화 이번에 유출된 녹취록을 보면요. 지난번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면은 이동재 기자나 한동훈 검사나 휴대폰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내용이 지난번이라고 했던 내용이. 뭐 이미 뭐 이동재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은 다 디가우징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뭐 자료가 나오지 않는 거로 제가 멀핏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지금 약간 답보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미 공개된 이동재와 한동훈의 2월 13일자 대화, 부산에서의 대화, 거기 보면 이미 그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둘 사이에서 이철 대표를 소위 압박해서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이 이미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3월달 계속 이렇게 이동재와 한동훈 사이의 통화 내역들이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으로 실행하자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작전을 논의한 것이 아닌가.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또 지난번 유튜브 나와서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주진우 변호사는 이동재 씨의 변호인인데 왜 한동훈의 변호인처럼 행동하느냐.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왜냐하면 이동재는 구속되었죠. 그래서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만 계속 이제 주진우 변호사가 계속 강변을 했던 것은 뭐냐면 한동훈 검사가 관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예. 그것을 소위 말해서 보호하고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동재에게 모든 것을 다 떠밀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해왔던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변호사법으로서는 굉장히 변호사 위반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잘못된 변론인데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이 주진우 변호사가 결국 한동훈과 같이 특수부 검사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결국 한동훈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임된 것이 아닌가. 이동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주진우 변호사를 이동재에게 추천한 사람이 한동훈이란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 점을 의심하고 있다. 바뀐 거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수사팀에서는 한 검사장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인 의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이를 뒷받침하는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하게는 아마 내일 발표될 검사장 인사, 그 다음에 있을 어떤 간부들과 평검사 인사에서 지금의 수사진들이 계속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보장하는
하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면 아마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수사심의위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그 불기소로 공고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네. 검찰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한동훈 검사만 계속 수사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어차피 뭐 권고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뭐 이재용 뭐 부회장이나 이번 한동훈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검에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개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 늘리고 이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라고 하죠.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내일 파업까지 예고해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회 회장 박지원 회장 만나봅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의대 정원 확대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료계나 다른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합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이게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공공의대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원격으로나 협약 급여화 그리고 나중에 또 발표하셨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던 의료 일원화 과정까지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정책을 논의하고 필요성을 얘기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반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을 밝혀온 것입니다. 예. 그러면 너무 졸속으로 결정됐고 일방통행으로 결정됐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일방통행이나 졸속이 아니고 그 의료인들과 계속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좀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고 하면 의사 증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계속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OECD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피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 현실에서 혹은 이제 환자 곁에서 보는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수치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반영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환자는 뭐 지역 의대라든가 아니면 기피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환자는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병원을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의사를 지방에 고정시켜가지고 10년 동안 근무를 하게 한다는 거는 그 의사가 환자가 없는데 10년 동안 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도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기피과를 더 활성화시키지는 못할 망정 선택을 안 하고 다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건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기로 하고요. 제가 의사 증원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느냐고 여쭤본 이유는 지금 의사들이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밥그릇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다.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비난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제대로 된 추계가 있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다들 합의가 된다면 이게 합의가 된다는 게 사회적 합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해 저 같은 경우는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한 해 외과 의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 인프라가 마련되었는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어느 집단이 이득을 취하거나 밥그릇이 아니라 의료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의사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벌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한테 줄 수 있는 의료의 질과
그런 것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 이야기는 아까 OECD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에 비해서 그 의사 수가 너무 적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의료계는 일단은 그 의사 부족, 일손 부족은 큰 문제는 아니다. 다른 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의사 수 다른 심각한 문제들은 많았고요. 전공의들이 계속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응급한 상황은 더 많았습니다. 예.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과의 의사들이 부족한 것이었거든요.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혹은 응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거든요. 예. 그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 10년간입니다. 매년 400명을 증원하겠다. 그래서 4,000명 정도인데 이 중에 대부분은 지역 의사로 양성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심에는 대형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방은 병원이 없고 그럼으로 해서 의사 수도 적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라 할까요? 이거는 지방에 더 좋은 병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지방에서 좋은 전공의들을 더 잘 가르칠 교수들을 고용해야 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를 지방에 강제로 근무하게 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그 지방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다들 서울로 오려고 하고 그 기회가 열려 있는데 그럼 지방에 강제로 근무를 하는 의사는 어떤 환자를 진료하고 어떤 걸 배우고 또 어떤 일을 베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를 보지 못하고 수련받은 의사가 그 지역에 서비스를 베풀게 되는 그런 또 안 좋은 예가 되는 거죠. 환자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나 숙련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네. 의사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되려면 잘 배운 의사들이 지방에 고용이 되거나 지방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배울 때 강제적으로 있는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좋은 의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일단 무조건 내려가라 이게 아니고 다른 인프라 같은 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뭐 월급도 마찬가지겠고요. 인센티브도 그렇고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예. 자, 내일 파업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예정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어느 정도 참여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전공의협의회가 모든 전공의들의 대표 단체고 저희가 대표한성은 있지만 개인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 단위에서 이 참가자, 참석자를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꽤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환자들의 우려는 좀 클 텐데요. 만일 이렇게 많은 의사 숫자들이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10만 의사들 중에 전공의는 16,000명이고 이제까지 의료계에서 혹은 다른 모든 곳에 이야기할 때 저희는 근로자임과 동시에 피교육자, 너네는 배우는 입장이다, 너네는 학생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 혹은 배우는 입장이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못 받고 일주일에 168시간씩 일하다가 이제서야 겨우 법이 80시간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 의료의 전부라면 저희가 업무를 중단한다고 병원이 마비된다면 그거야말로 의료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의 증명이 아닐까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를 보셨고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들,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병원을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목소리를 내러 단체 행동을 하러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회장님 말씀 중에 그 인기과 비인기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처우 문제가 가장 큰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외과 의사입니다. 비인기죠, 외과는. 그렇죠. 이전에도 비인기였고 지금도 비인기고 저는 의사 수가 증원된다고 해서 비인기과 의사들이 선택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또 그러면 바로 잡을 방법은 없습니까? 다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로 비인기과라는 것 자체가 수가 적다고 해서 비인기과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외과 같은 경우는 제가 수련을 마치고 배운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제가 배운 것들을 할 수 없고 다른 비보험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 최근에 또 의사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예. 이 전공의 협의회에 속하신 분들도 응급 환자들 많이 보시죠? 그럼요. 응급실의 대부분은 전공의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상이 주치자들이 와서 난동도 피우고 폭행도 하고 여전히 그렇게 합니까? 네, 일단은 이전보다는 법에 의해 법률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게 모두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뿐 아니라 수술실, 수술 마치고 나와서 중환자실, 병동, 뭐 여러 곳에서 보호자를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도 의사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안전한 진료 환경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폭력에 좀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그럼요. 예, 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조금 나아가는 방향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쭈고 마치겠습니다. 뭐 이 건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최근 그 민주당에서 법안을 새롭게 낸 것도 있고 이재명 도지사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수술실 CCTV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여러 번 저희도 질문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예. 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은 이게 수술실 CCTV가 전공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수술실에서 CCTV가 있다면 수술방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수련받는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 오히려 환자의 안전된 부분에서는 더 불행해질 수 있고 또 수술하는 거의 행위에 대해서 부담감 그리고 모든 것이 기록된다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해질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양날의 검 같은 것 같아요. 더 불필요한 정보냐 아니면 서로에 대한 불신이냐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부담감을 줌으로써 예. 별로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시간 나면 전화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예.